충주호는 깊은 호수입니다. 충주댐이 남한강 상류를 가로막아 만들어낸 이 거대한 인공호수는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70m에 이릅니다. 한번 물속으로 가라앉은 것은 좀처럼 떠오르지 않지요. 1998년 가을, 이 호수에서 한 여자가 사라졌습니다. 낚시동호회 야영 중 홀연히 자취를 감춘 32세 주부. 호숫가 바위 위에 운동화한 켤레만이 남겨져 있었을 뿐 시신도 유서도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야간 실족사고로 추정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남편은 12년을 기다렸습니다. 해마다 10월이 오면 경찰서를 찾아가 아내의 행방을 물었고 8살이던 딸은 아버지 곁에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여름, 기록적인 가뭄이 충주호를 덮쳤습니다. 물이 빠지자 호수가 12년간 감춰왔던 것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절벽 아래 퇴적층에서 발견된 한 구의 유골, 그리고 그 뒤통수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누군가가 내리친 흔적. 호수는 12년 동안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 위로 진실이 떠오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98년 10월 17일 토요일, 아침부터 하늘이 높았습니다. 충북 충주시 외곽을 빠져나와 36번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30여 분을 달리면 산자락과 산자락 사이로 거대한 물빛이 펼쳐집니다. 충주호. 1985년 충주댐이 완공되면서 남한강 상류를 가로막아 생겨난 이 인공호수는 총 저수 면적이 2,70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가을이면 호수 주변 산들이 일제히 단풍으로 물들어 잔잔한 수면 위에 붉고 노란 빛이 아른거리곤 했지요.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들이 몰려드는 것은 이 무렵 충주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충주호 부간에 한적한 야영지의 차량 대여섯 대가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낚시동호회 청풍회 회원들이었습니다. 청풍회는 1993년에 충주 지역 낚시 애호가들이 모여 만든 동호회로 이 무렵에는 정회원만 20여 명에 이르는 제법 규모 있는 모임이었지요. 매달 한 번 정기 출조를 나가고 봄, 가을에는 야영을 겸한 밤낚시 모임을 열었습니다. 10월 정기 출조에는 12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저마다 트렁크에서 텐트와 낚싯대, 아이스박스를 꺼내며 자리를 잡기 시작했지요. 사내들 사이에서 거친 농담과 웃음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한수진, 32세. 청풍회의 유일한 여성 회원이었습니다. 수진은 충주 시내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오정호가 원래 청풍회 회원이었는데 주말마다 새벽같이 낚시를 떠나는 남편이 부러웠던 거지요. 나도 한번 데려가봐. 한두 번 따라 나선 것이 시작이었고 어느새 수지는 남편보다 열심인 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남성 회원들은 어색해했습니다. 90년대 말 지방 소도시의 낚시 동호회에 여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진의 성격이 워낙 털털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 끼어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고 미끼 끼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밤낚시 때 텐트에서 혼자 자는 것도 아무렇지 않아 했지요. 무엇보다 낚시 실력이 수준급이었습니다. 찌낚시에 일가견이 있어서 붕어찌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까지 잡아내는 예민한 손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동호회 원래대회에서 50cm짜리 인거를 낚아 올려 남성 회원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청풍회에서 수지는 인기 있는 회원이었습니다. 밝고 유쾌한 성격에 낚시도 잘하고 출조 때면 직접 만든 김밥과 어묵을 넉넉히 싸와 회원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했으니까요. 회원들은 수진을 수진씨, 한 여사라고 부르며 자연스럽게 대했고
수진도 편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남편 오정호는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오정호는 충주 시내의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 주에 긴급 주말 특근이 잡힌 것이었지요. 공장 측에서 10월 말 납기를 맞추려면 토요일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가장으로서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은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호는 살짝 걱정이 되었지만 동호회 회원들이 다 같이 가는 야영이니 별일 있겠나 싶었지요. 8살 딸 혜운이는 친정어머니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이른 아침 수진이 낚시 장비를 차에 싣고 현관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보, 다녀올게. 내일 저녁까지는 올 거야. 정호는 공장 작업복 차림으로 대문 앞에 서서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수진이 경차의 창문을 내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요. 혜운이 저녁 때 엄마네 가서 데려와. 알았지? 알았어. 조심해서 갔다 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정호가 아내 한수진의 얼굴을 본 것은 그 토요일 아침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야영지에 텐트 6동이 세워졌습니다. 2명씩 한 텐트를 쓰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수진은 여성이다 보니 1인용 텐트를 따로 가져왔습니다. 동호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박만수 회장의 텐트, 바로 옆자리에 텐트를 쳤지요. 박만수 회장은 그해 52세, 충주 시내에서 철물점을 운영하는 넉넉한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수진이 동호회에 처음 나왔을 때부터 우리 딸이 하나 더 생겼다 하며 친딸처럼 챙겨주었고 야영 때마다 수진의 텐트는 자연스럽게 회장 옆에 자리를 잡곤 했습니다.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하자 회원들은 각자 낚싯대를 펴들고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가을 충주호의 밤낚시는 청풍회의 하이라이트였지요. 해가 지면 호수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고요한 수면에 찌의 케미라이트 불빛이 점점이 떠있는 풍경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이었습니다. 간간히 물고기가 미끼를 건드리면 찌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챔질을 한 순간 낚싯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 손맛. 그것을 위해 사내들은 추위도 잠도 마다하고 밤새 호숫가를 지켰습니다. 수진도 호숫가, 바위 위에 자리를 잡고 찌낚시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미끼는 지렁이와 떡밥. 수진은 떡밥 반죽을 정성스럽게 빚어 바늘에 달면서 옆자리에 앉은 회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인거 한 마리 걸어봐야지. 지난달엔 붕어만 올라와서 아쉬웠거든요. 그 모습은 여느 출조 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녁 6시가 넘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회원들은 낚싯대를 호숫가에 꽂아두고 야영지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숯불에 삼겹살을 굽고 버너 위 냄비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지요. 수진이 가져온 김밥도 한쪽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식사 후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총무 이재학이 준비해 온 소주 2박스와 막걸리가 넉넉했지요. 이재학은 그해 43세, 건자재 납품업을 하는 사업가로 청풍회에서 재정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회비 수금, 장비 공동구매, 출조 경비 정산까지 모두 이재학의 몫이었지요. 사교적이고 입담이 좋아서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이재학이 연신 농담을 던지며 좌중을 웃겼습니다. 야, 오늘 밤낚시에서 인거 못 잡는 사람은 다음 달 회비 2배야. 에이, 총무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인건은 수진 씨한테 다 빼앗기는데. 웃음이 터졌습니다. 모닥불 위로 올라가는 연기가 까만 하늘에 녹아들고 호수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서늘했지만 술과 불의 온기로 야영지는 훈훈했습니다. 수진도 종이컵에 소주를 받아 마시며 농담에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수진의 모습은 어딘지 평소와 달랐습니다. 웃다가도 문득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혼자 생각에 잠기듯 모닥불의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지요. 한 회원이 수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수진 씨,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평소보다 조용하네.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어제 가게 마감이 늦었거든요. 그 말에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술자리의 시끄러운 분위기에 묻혀 수진의 미묘한 변화를 깊이 눈여겨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다만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벌어진 한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원 중 한 명이 훗날 이렇게 진술하게 됩니다. 수진 씨가 어느 순간 이재학 총무 옆으로 가서 뭔가를 귓속말로 하더라고요. 짧게 한두 마디, 이재학이 형 표정이 순간 굳는 것 같았는데 금방 다시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저는 그냥 동호회 일 얘기인가 보다 했지요. 그 귓속말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직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가까워지자 회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낚시를 계속할 사람은 호숫가로 내려갔고 잠자리에 들 사람은 텐트로 향했지요. 소주가 몇 병이나 비워진 뒤라 대부분 얼굴이 불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수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만수 회장이 물었지요. 수진 씨, 밤낚시 더 안 하고? 아니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갈게요, 회장님.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요. 수진은 종이컵을 모닥불 옆에 내려놓고 텐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닥불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부터는 어둠이 짙었지요. 수진의 등이 점점 작아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12명의 회원 중 누구도 한수진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10월 18일 일요일 아침 7시 박만수 회장이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텐트 지퍼를 열고 밖으로 나서자 새벽 안개가 호수 위에 낮게 깔려 있었지요.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회장은 재킷 지퍼를 올리며 호숫가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던져둔 낚싯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수진의 텐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텐트 입구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회장은 별 생각 없이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침낭은 펼쳐져 있었지만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방, 지갑, 휴대전화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고 전날 입었던 점퍼도 구석에 개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텐트 입구에 놓아두었을 흰색 운동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낚시하러 갔나 보지. 회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수지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호숫가를 한 바퀴 돌아봐도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자리를 잡았던 바위 위에도 다른 어느 포인트에도 수진은 없었습니다. 아침 8시 회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물었지요. 혹시 수진 씨 본 사람? 고개를 젓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텐트에 짐은 다 있는데 수진 씨가 안 보여. 새벽에 나갔나 본데 어디 간 거야?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지만 아직은 걱정이라기보다 의아함에 가까웠습니다. 회원들은 저마다 호숫가를 돌며 수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한수진 씨. 메아리만 돌아왔을 뿐 대답은 없었습니다. 야영지에서 북쪽으로 200여 미터쯤 떨어진 곳. 호숫가를 따라 걸어간 한 회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와봐. 여기 신발이 있어. 회원들이 달려갔습니다. 호수와 맞닿은 바위 위에 흰색 운동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코가 호수를 향하도록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돈해 놓은 것처럼. 운동화 너머는 가파른 절벽이었고 절벽 아래로는 충주호의 짙푸른 물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야영지의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바위 위에 운동화를 내려다보는 회원들의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지요. 박만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전 9시 5분 충주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찰은 30여 분 만에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충주경찰서 형사과 송기철 형사가 현장을 지휘했지요. 40대 중반의 묵직한 체격에 충주 토박이
특유의 느긋한 말투를 가진 형사였습니다. 송기철 형사는 먼저 운동화가 놓인 바위 주변을 살폈습니다. 바위 표면에는 뚜렷한 혈흔이나 격투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동화 외에 다른 소지품도 없었지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직에 가까운 암벽이 7, 8미터 이어지다 물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물빛이 어두운 것으로 보아 수심이 상당했습니다. 수색대 요청합시다. 잠수부도. 충주소방서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잠수부 셋이 절벽 아래 수역으로 투입되었지요. 그러나 충주호 부간의 이 구간은 수심이 20m를 넘는 깊은 곳이었고 10월 물의 수온은 이미 상당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잠수부들은 더듬듯이 바닥을 훑었지만 첫날 수색에서는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튿날에도 사흘째에도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소방보트가 호수 위를 오가며 수면을 살폈고 잠수부들이 수색 방향을 넓혀가며 물속을 뒤졌지요. 그러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충주호의 바닥은 댐 건설, 당시 수몰된 마을의 잔해와 퇴적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무언가가 그 속에 파묻히면 찾아내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수색과 동시에 송기철 형사는 동호회 회원 12명을 한 명씩 면담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했지요. 한수진은 밤 11 시경 텐트로 돌아갔다.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특별한 다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없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수진의 텐트에서 수거한 소지품에서도 유서나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도 별다른 점이 없었지요. 송기철 형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했습니다. 하나는 야간 실족에 의한 익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새벽에 호숫가를 거닐다가 어둠 속에서 절벽 가장자리를 밟고 추락한 것.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진 실종. 신발을 벗어놓고 스스로 물에 뛰어든 것. 두 가지 모두 추정에 불과했고 결정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성, 누군가에 의한 해코지. 이 시점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12명의 동호회 회원 모두가 아무 이상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현장에서 범죄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사건은 실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남편 오정호가 충주에 도착한 것은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공장 동료에게서 당신 아내가 낚시터에서 실종됐다더라 는 전화를 받고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차를 몰아 달려온 것이었지요. 야영지에 도착했을 때 경찰 수색이 한창이었습니다. 정호는 호숫가에 늘어선 수색 인원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송기철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아내 한수진이 어디 있습니까? 송기철 형사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텐트에 짐을 두고 사라진 것, 절벽 위 바위에서 운동화가 발견된 것, 사흘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것. 정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느린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가 아닙니다. 송기철 형사가 물었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진이는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영을 잘해요. 여름이면 아이 데리고 계곡에 가서 저보다 더 깊은데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밤에 호숫가를 걷다가 실수로 물에 빠질 사람이 아니라고요. 술을 드셨다고 하던데요. 수진이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정신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술에 취해서 발을 헛디뎠다? 그건 우리 수진이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형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호의 눈이 붉어져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기보다는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지요. 그럼 자진 실종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셨다든지. 정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사님, 수진이는 딸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예요. 혜은이를 두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1시간도 안 보면 보고 싶다고 전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이 놔두고 스스로 사라질 리가 없어요. 송기철 형사도 고개를 끄덕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잡히지 않았지요. 회원들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물리적 증거가 없었습니다. 시신도 없이는 사고인지 범죄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뒤 중단되었습니다. 충주호의 깊은 물은 끝내 한수진을 내놓지 않았지요.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충주호 위로 10월이 11번 더 지나갔습니다. 오정호는 충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들이 이사라도 가서 새 출발하라 고 권했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었지요. 수진이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만에 하나. 그 한 가닥 기대가 정호를 충주에 붙들어 매고 있었습니다. 딸 혜운이를 키우는 것은 정호의 몫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어머니가 도와주었지만 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혼자 감당해야 했지요. 새벽에 공장에 나가기 전 아이의 도시락을 싸고 야근이 있는 날이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서툰 아빠였지만 그게 정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혜운이는 처음 몇 해 동안 자주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정호는 대답 대신 아이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죽었다고 할 수도 없었고 살아있다고 말하기에는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 혜운이는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지요. 아이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정호는 해마다 10월이 되면 충주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한수진 건 새로운 거 없습니까? 접수 창구의 경찰관이 바뀌어도 정호의 질문은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대답도 늘 같았지요.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새로운 단서가 없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1년을 기다렸습니다. 편지도 썼습니다. 충주경찰서 형사과 앞으로 해마다 10월에 편지를 보냈지요. 내용은 짧았습니다. 아내 한수진의 실종 사건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찰서에서 답장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정호는 편지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삶을 통째로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정호의 머리에는 흰 것이 반 이상 섞였고 얼굴에는 나이보다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공장 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다쳐 야근을 못하게 되면서 수입이 줄었고 형편은 해가 갈수록 빠듯해졌습니다. 그래도 정호는 혜운이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혜운이는 이제 20살,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하여 1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고 있었지요. 아이는 아빠를 닮아 과묵했지만 속이 깊고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충주에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2010년 여름, 충주에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장마철이 지나도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았고 7월과 8월 내내 폭염이 이어졌지요. 충주댐의 방류량이 줄면서 충주호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록적 가뭄이라는 표현이 쏟아져 나왔지요. 수위가 내려가자 평소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나무 그루터기, 댐 건설, 전수몰된 마을의 돌담 흔적, 오래된 고무 타이어 같은 것들이었지요. 충주호가 마치 속을 뒤집어 보여주듯 20여 년간 감춰왔던 바닥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8월 23일 월요일 오후, 충주호 부간의 절벽 아래에서 혼자 낚시를 하던 주민 유봉식 씨가 물이 빠지면서 드러난 퇴적층 사이에서 하얀 것이 삐죽 나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뿌리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니 표면이 매끈하고 둥근 것이 나무 같지 않았지요. 봉식 씨가 호기심에
주변의 흙을 조금 걷어내자 그것은 뚜렷하게 사람의 뼈였습니다. 길고 가는 뼈, 팔뼈처럼 보였습니다. 봉식 씨는 쏘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112번을 눌렀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을 즉시 통제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골 수습에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퇴적물 깊숙이 박혀있던 유골은 오랜 세월 물과 흙 속에서 사가 상태가 좋지 않았지요. 그러나 치아는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대퇴골에서 DNA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국과수는 먼저 치아 형태와 골격 분석을 통해 유골이 30대 초반 여성의 것임을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한 건의 사건이 떠올랐지요. 1998년 10월 충주호에서 실종된 한수진. 국과수는 오정회에게 연락하여 딸 혜운이의 DNA 시료를 요청했습니다. 정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날 바로 혜운이와 함께 국과수를 찾아갔지요. 구강 점막 시료를 채취한 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이 주가 정호에게는 12년보다 길게 느껴졌을 겁니다. 9월 초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골의 DNA와 딸 혜운이의 DNA를 대조한 결과 모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치아의 형태와 골격 분석 결과 역시 한수진의 신체 특징과 일치했지요. 유골은 한수진이었습니다. 1998년 10월 충주호에서 사라진 바로 그 여자. 그런데 국과수 보고서에는 신원 확인 이상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골의 두개골을 정밀 검사한 결과 후두부, 뒷머리 아래쪽에서 함몰 골절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골절 부위의 형태로 보아 불규칙한 표면을 가진 둥기, 돌이나 바위와 같은 것에 의한 강한 타격이 원인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골절의 방향과 깊이를 고려하면 상당한 힘이 실린 일격이었지요. 실족 사고로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두개골 상부나 측면에 충격 흔적이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한수진의 골절은 후두부, 즉 뒷머리에 집중되어 있었지요. 이는 뒤에서 누군가가 내리친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양상이었습니다. 국과수의 소견은 명확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높음. 12년 전 실족에 의한 익사 추정 실종으로 종결된 사건이 타살로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충주호는 12년 동안 이 진실을 깊은 물속에 감춰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 여름에 기록적인 가뭄이 그 깊은 물을 거두어낸 것이지요. 호수는 마침내 거짓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2년 전 그 가을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내는 일이었습니다. 2010년 9월 3일 금요일 충북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 사무실은 충주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3층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철제 책상이 줄지어 늘어선 어느 경찰서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지요. 그 사무실 한쪽 구석, 창가 자리에 앉은 사내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경위, 38세, 중키의 마른 체격, 짧게 깎은 머리에 안경을 쓴 인상은 형사보다는 교사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크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 과묵한 겉모습 뒤에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집요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제사건 수사팀에 발령받은 이후 3년 동안 그는 수십 년 묵은 사건 2건을 다시 열어 해결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주 시내의 방화 미수 사건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천의 실종 사건이었지요. 두 사건 모두 시간의 벽 앞에서 포기했던 것을 강도윤이 되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수진 사건이 배당되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서류는 두 묶음이었습니다. 하나는 1998년 충주경찰서의 원본 수사 기록, 다른 하나는 국과수에서 보내온 유골 감정 보고서. 강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먼저 당시의 수사 기록부터 펼쳤습니다.
기록은 빈약했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서, 야영지 및 호숫가, 현장 수색 보고서, 동호회 회원, 12명의 면담 조서, 피해자 소지품 목록, 그리고 단서 부재에 따른 수사 종결 보고서. 전부 합쳐 30페이지가 차에 되지 않았지요. 면담 조서를 하나하나 읽어 나갔습니다. 12명의 회원이 말한 내용은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한수진은 밤 11시경 텐트로 돌아갔고 이후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다툼은 없었다. 이상한 소리도 듣지 못했다. 모두 술에 취해 잠들었다. 강도윤은 조서를 읽으며 미세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12명의 진술이 너무 깔끔했던 겁니다. 보통 여러 사람이 같은 사건에 대해 진술하면 기억에 편차가 있기 마련이지요. 누군가는 시간을 다르게 기억하고, 누군가는 사소한 디테일을 더 기억하고, 누군가는 자신이 본 것과 들은 것을 뒤섞어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조서들은 마치 하나의 답안지를 베낀 것처럼 내용이 균일했습니다. 물론 당시 수사관이 질문을 단순하게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윤의 직감은 말했지요. 무언가 빠져 있다. 다음으로 국가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이쪽은 훨씬 상세했지요. 유골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신장은 약 158cm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망 후 경과 시간은 10년 이상. 쌓이는 두부 외상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으며 후두부의 함몰 골절이 핵심 소견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부속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개골 뒷면, 정확히는 후두골 아래쪽에 움푹 패인 흔적이 선명했지요.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것으로 보아 매끈한 도구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자연물, 돌이나 바위에 의한 타격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붙어 있었습니다. 타격 방향은 뒤쪽에서 앞쪽, 약간 위에서 아래로. 이는 피해자가 범인을 등지고 있었으며 범인이 피해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거나 키가 더 컸음을 시사하는 것이었지요. 강도윤은 메모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범인을 경계하지 않았다. 뒤에서 맞았다. 아는 사람일 가능성 높음. 타격 도구는 현장의 돌이나 바위, 사전에 준비된 흉기가 아닌 현장에서 수습한 것, 계획적이라기보다는 돌발적일 수 있음. 유골 발견 위치, 부관 절벽 아래 퇴적층, 운동화, 발견 위치와 일치. 피해자는 이 절벽에서 물속으로 투기되었을 가능성. 강도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9월의 햇살이 충주 시가지 위에 뿌려지고 있었지요. 12년 전 그 가을밤 충주호 부관 절벽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시신도 없이 미제로 묻혔던 사건이 이제 뼈가 되어 말을 걸어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쳤습니다. 먼저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강도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박만수 전 회장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이제 64세. 충주 시내에서 30년 넘게 운영해온 철물점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상태였지요. 연립주택 2층의 작은 거실에서 강도윤을 맞은 그는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90년대에는 우람하던 체격도 세월 앞에서 줄어들어 등이 약간 굽어 있었지요. 강도윤이 명함을 건네며 방문 이유를 설명하자 박만수의 얼굴에 놀라움과 고통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수진이가 뼈로 발견됐다는 건 뉴스에서 봤습니다. 근데 타살이라니요. 강도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후두부의 외부 충격에 의한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고로는 설명이 어려운 소견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찾아뵌 겁니다. 박만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지요. 한참 뒤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럴 리가.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다들 술 마시고 편하게 잤는데.
강도윤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한수진 씨 텐트 바로 옆에 계셨지요. 그날 밤 수진 씨가 텐트에 들어간 뒤로 특별히 들으신 소리가 없으셨습니까? 발소리, 말소리, 어떤 것이든요. 박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술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날. 평소보다 과했어요. 텐트에 들어가자마자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수진이가 없다는 걸 알았지요. 혹시 한수진 씨가 그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던가요?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든지, 누군가와 불편한 기색이 있었다든지, 박만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모닥불 앞에서 다 같이 술 마실 때 수진이가 좀 조용하긴 했어요. 평소에는 누구보다 밝은 사람인데 그날은 웃다가도 멍해지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지. 대수롭게 생각 안 했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시 동호회 내부에 갈등이나 불화는 없었습니까? 회원들 사이의 돈 문제라든지 감정적인 마찰이라든지. 박만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강도윤은 놓치지 않았지요. 무언가를 떠올렸다가 삼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어요. 동호회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소소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다툼이랄 것까지야. 강도윤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박만수가 잠깐 보여준 그 미세한 동요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은 총무 이재학이었습니다. 이재학의 현재 주소지는 충주 시내 연수동의 5층짜리 상가 건물 2층이었습니다. 이재학 인테리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요. 건자재 사업은 2000년대 초반에 접었고 이후 인테리어 업체를 차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 시공 사례 사진이 액자로 걸려 있었고 탁자 위에 골프 트로피 몇 개가 놓여 있었지요. 이재학은 사무실 안쪽 가죽 의자에 앉아 강도윤을 맞았습니다. 이재학 55세. 12년 전에도 체격이 좋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배가 나오고 얼굴이 넓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겼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강도윤이 명함을 건네자 그는 읽어보지도 않고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 수진 씨 건으로 오셨구나. 뉴스에서 봤습니다. 참 안 됐지요. 세상에 뼈로 나올 줄은. 그의 어투는 여유로웠습니다. 놀라기보다는 안타까워하는 쪽에 가까운 적당히 조절된 감정 표현이었지요. 강도윤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재학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12년 전 경찰 조서에 남긴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지요. 모닥불 앞에서 술을 마셨고 11시쯤 수진이 먼저 텐트로 갔고 자신은 자정 가까이까지 몇몇 회원과 더 마시다가 잠들었다고.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자정까지. 김용태, 박상원이하고요. 셋이서 막걸리를 좀 더 마셨지요. 용태가 먼저 자러 갔고 그 다음에 상원이가 갔고 저는 모닥불을 좀 정리하고 들어갔습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정은 넘었을 겁니다. 12시 반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지요. 한수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하셨습니까? 이재학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주 찰나의 변화였지요. 동호회 안에서야 다들 친하게 지냈지요. 특별히 더 가깝진 않았습니다. 수진 씨가 유일한 여성 회원이다 보니 다들 챙겨주긴 했지만 저는 총무니까 회비 걷고 장비 정산하면서 사무적으로 만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동호회 재정 관리를 하셨으니 한수진 씨와 재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재학의 손가락이 탁자 위에서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지요. 재정이요? 아니,
수진 씨가 재정에 관심이 있었나? 글쎄요. 회비 낼 때 말고는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은 없는데. 강도윤은 이재학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재학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지요. 노련한 사업가답게 표정 관리가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투에도 빈틈이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이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는데 익숙한 타입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이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상대를 경계시키면 오히려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강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됐습니다. 혹시 나중에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이재학은 웃으며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물론이죠. 수진 씨, 일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도윤은 악수를 하면서 이재학의 손바닥이 축축한 것을 느꼈습니다. 9월의 서늘한 날씨에 손에 땀이 배어 있었지요. 작은 단서였지만 강도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이후 일주일에 걸쳐 연락이 닿는 회원들을 한 명씩 만나갔습니다. 12명 중 2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박상원은 2004년에 위암으로, 유경수는 2007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지요. 3명은 충주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나머지 7명은 여전히 충주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12년이라는 세월에 기억이 바랜 상태였습니다. 그때 일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라는 말이 반복되었지요. 강도윤은 인내심을 가지고 같은 질문을 조금씩 각도를 바꿔가며 던졌습니다. 기억이란 것은 정면으로 요구하면 나오지 않지만 옆길로 돌아가면 불쑥 튀어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 방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유의미한 진술을 한 사람은 회원 조한식이었습니다. 당시 40대 초반이었던 조한식은 이제 50대 중반, 충주 외곽에서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이재학이가 총무를 맡으면서 돈 관리가 좀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강도윤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한식은 담배를 빼물며 말했습니다. 우리 동호회가 회비를 걷거든요. 월 2만 원씩. 거기에 분기마다 장비 공동구매비를 따로 걷기도 하고, 이 돈을 다 이재학이가 관리했는데 영수증을 딱딱 맞추는 게 아니라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한 번은 낚싯대를 공동구매했었는데 이재학이가 말한 가격이 낚시용품점에서 직접 사는 것보다 비싸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단체 주문이라 중간 마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진 않으셨습니까? 조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했지요. 근데 그 양반이 워낙 입이 좋으니까. 아이고, 형님, 제가 중간에서 개인적으로 빼먹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걸로 의심하시면 제가 총무 못합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겨버려요. 그러면 분위기상 더 따지기가 어렵거든. 동호회라는 게 편하게 어울리자고 모인 건데 돈 몇 푼 가지고 험악하게 굴기도 그렇고. 한수진 씨가 이 문제에 대해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조한식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수진 씨가 실종되기 한두 달 전부터 이재학이한테 뭔가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동호회 모임 때 수진 씨가 이재학이 옆에 가서 조용히 얘기하는데 이재학이 표정이 좀 굳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지만 강도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또 다른 회원인 최동근도 비슷한 증언을 했지요. 수진 씨가 한 번은 저한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동근 씨, 작년에 릴 공동구매할 때 얼마 냈어요? 제가 금액을 말했더니 수진 씨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그래요? 나는 다른 금액을 들었는데 하더라고요. 그때는 뭔 소린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수진은 동호회 재정의 불일치를 눈치채고 이재학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학은 이를 얼버무리며 넘겼다. 그리고 수진이 사라졌다. 강도윤은 메모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수진과 이재학 사이에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 9월 중순의 어느 저녁, 강도윤은 오정호를 찾아갔습니다. 충주 외곽 달천동의 낡은 빌라 3층. 계단을 올라가니 복도에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02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지요. 오정호는 4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윤의 눈에 비친 그 남자는 50대 후반처럼 보였지요. 머리카락은 반백이 넘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듯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작업복이 어깨에서 흘러내리는 것으로 보아 체중이 많이 줄어 있었지요. 12년간 아내를 기다리며 딸을 홀로 키운 세월이 이 남자의 몸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에 작은 밥상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 선반이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젊은 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한수진과 딸 혜운이었습니다. 사진 속 수진은 30대 초반의 밝은 인상이었고 품에 안긴 혜운이는 서너 살쯤 되어 보였지요. 강도윤은 잠시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호가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강도윤은 찻잔을 받아들고 아내의 유골이 발견된 경위와 국과수 감정 결과를 설명했지요. 후두부의 함몰 골절,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 이에 따라 미제 사건 수사팀이 재수사를 시작했다는 것. 정호는 설명을 듣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맞은편 벽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지요. 강도윤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윽고 정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아니라는 거요. 수진이가 그렇게 허무하게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아니까요.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12년 동안 눌러온 감정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그리고 그럼 그렇지 하는 씁쓸한 확인 같은 것도. 강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선생님, 한수진 씨가 실종되기 전에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평소와 다른 행동이라든지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다는 이야기라든지. 정호는 보리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눈이 허공의 한 점에 멈추더니 천천히 말을 꺼냈지요. 출발하기 며칠 전이었을 거예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저녁에 혜운이 재우고 수진이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정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을 정확히 떠올리려는 듯 눈을 감았다 떴지요. 여보, 나 동호회에서 좀 이상한 걸 알게 됐어. 이번 모임 때 회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말했어요. 강도윤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뭐가 이상하다고 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했어요. 그냥 이상한 걸 알게 됐다고만. 저도 그때 공장 야근이 잦아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동호회 일이 뭐 대단한 거겠나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래, 회장님한테 잘 얘기해봐 하고 말았지요. 정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리차가 잔 안에서 미세하게 출렁였지요. 그게 무슨 얘기였는지 좀 더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그랬으면 수진이를 그날 안 보냈을지도 모르는데. 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의 12년치 후회 앞에서 어떤 위로도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선생님, 지금이라도 알아내겠습니다. 수진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은 빌라를 나서며 메모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수진은 실종 직전 동호회 내부에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을 회장에게 알리려 했다. 동호회 재정의 불일치를 지적하던 한수진, 이를 회장에게 알리겠다는 한수진, 그리고 사라진 한수진.
강도윤은 충주의 어두워진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퍼즐의 조각들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지요. 아직 그림의 전체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윤곽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돈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수사관이라면 누구나 아는 격언이 있지요. 사건의 실마리는 돈이 흐른 자리에 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할 수는 있어도 돈의 흔적은 어딘가에 반드시 남는 법이니까요. 청풍회는 1993년에 설립된 충주 지역에서 나름 역사가 있는 낚시 동호회였습니다. 회원 수가 많을 때는 30명을 넘겼고 정회원의 월 회비가 2만 원, 여기에 분기별 장비, 공동구매비와 출조 경비를 합하면 1년에 오가는 돈이 적지 않았지요. 이 모든 재정을 총무 이재학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박만수 전 회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당시 동호회 장부를 보관하고 계십니까? 전화 너머로 박만수의 망설이는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장부요. 글쎄,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이틀 뒤 박만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래된 서류함 밑바닥에서 빛바랜 장부 2권을 찾아냈다는 것이었지요. 강도윤은 곧바로 박만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부는 일반 문구점에서 파는 가계부 형식의 노트였습니다. 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가 습기에 닳아 있었지요. 한 권은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다른 한 권은 1998년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비닐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이재학의 필체로 보이는 수기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날짜, 항목, 금액, 비고, 회비 수입, 장비 구매, 출조 경비, 회식비 등이 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꼼꼼하게 관리된 장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강도윤은 숫자를 하나하나 대조해 가기 시작했지요. 그는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지만 이 작업에는 특별히 더 신중을 기했습니다. 12년 전의 장부에서 부정의 흔적을 찾아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장비 공동구매 항목이었습니다. 1997년 3월 낚싯대 12개 공동구매, 금액 180만 원. 비고란에 낚시 도매가 적용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해 7월 릴 10개 공동구매, 금액 120만 원. 비고란에 신형 스피닝릴 단체 할인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1998년 2월 텐트 6동 공동구매, 금액 90만 원. 같은 해 5월 아이스박스 10개, 금액 60만 원. 같은 해 8월 찌세트 및 소품류, 금액 45만 원. 공동구매 항목이 유난히 잦고 금액도 만만찮았습니다. 강도윤은 이 숫자들을 메모장에 옮겨 적은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요. 90년대 말 충주 시내에서 영업하던 낚시용품점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게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러나 강도윤은 끈질기게 수소문한 끝에 당시 청풍회와 거래가 있었을 법한 낚시용품점 2곳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는 충주 시내 성내동의 충주 낚시마트였습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었지만 가게 한쪽에 구형장부와 카탈로그가 묵혀 있었지요. 현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오래된 카탈로그를 뒤져보니 1997년과 1998년 당시에 제품 가격을 대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낚싯대 한 대의 도매가가 당시 7만 원에서 10만 원 선, 12개를 사면 최대 12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었지요. 그런데 장부에는 1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60만 원의 차이. 릴 한 개의 소비자가가 8만 원에서 12만 원. 10개를 단체 할인으로 구매하면 80만 원 내외가 합리적이었지요. 장부에는 120만 원, 40만 원의 차이. 텐트, 아이스박스, 소품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시세보다 일관되게 높았지요. 항목마다 20-30%에서
많게는 50%까지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일부 항목에는 영수증이 아예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고란에 영수증 미발급 거래라고만 적혀 있는 경우가 몇 건 있었지요. 이 항목들은 금액의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확인된 항목들의 차액을 하나하나 더해 나갔습니다. 계산이 끝나자 메모장 하단에 총액을 적었지요. 1997년부터 1998년 10월까지 약 2년간 장비 공동구매 항목에서 빠져나간 추정 금액 대략 1,000만 원 남짓. 1,000만 원. 90년대 말이면 충주 시내 소형 아파트의 전세금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직장인 월급이 100만 원 안팎이던 시절이었지요. 동호회 규모에서 1,0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큰 돈이긴 하지만 사람을 죽일 만큼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동호회 회비 횡령이 들통나면 물론 창피한 일이겠지요. 동호회에서 쫓겨나고 충주 지역 사회에서 체면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일로 살인까지 저지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언가 더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강도윤을 잡아당겼습니다. 강도윤은 이재학의 과거 사업 내역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충주시청 사업자 등록 기록과 법원 등기 자료를 조회하고 당시 거래처였을 건설업체 몇 곳을 수소문했지요. 조각조각 흩어진 정보들을 모아 맞춰보자 놀라운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재학의 건자재 납품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잘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충주와 제천 일대의 중소건설업체에 시멘트, 철근, 배관 자재 등을 납품하면서 꾸준히 매출을 올렸지요. 직원도 서너 명을 두고 있었고 시내에 작은 사무실과 창고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지요. 그해 겨울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서울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은행이 문을 닫고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지요. 그 여파는 지방 소도시에도 예외 없이 밀려왔습니다. 충주의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신규 건축이 멈추고 진행 중이던 공사도 중단되었지요. 이재학에게 자재를 납품받던 건설업체들이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몇 곳은 아예 부도가 나버렸지요. 이재학은 밀린 납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매달 쌓이는 창고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금리가 치솟아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늘었지요. 궁지에 몰린 이재학은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당시 충주 일대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설업자에게 월삼부에서 오후부라는 고금리로 돈을 빌린 것이었지요. 사채의 구렁텅이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곳에서 빌리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빌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앞에서 이재학은 점점 절박해져 갔지요. 바로 이 시기에 동호회 자금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시간의 흐름을 맞춰보았습니다. 장부에서 공동구매 금액의 부풀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하반기, 정확히 외환위기가 본격화된 시점이었지요. 이재학이 사업 자금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동호회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윤은 당시 청풍회 회원 중 이재학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지요. 회원 조한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 선생님, 혹시 이재학 씨가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적이 있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었지요. 조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재학이가 97년 말쯤인가 저한테 찾아와서 사정하더라고요. 사업이 어려워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동호회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니까 안 빌려주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줬지요. 돌려받으셨습니까? 반은 받았고 반은 아직 이제 와서 받겠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만.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다른 회원한테도 빌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박상원이한테도 빌렸고 아마 유경수한테도 빌렸을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그 두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확인하기가. 공교롭게도 이재학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되는 회원 2명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산 사람의 입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웠지요. 그러나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이재학은 동호회 자금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려 사업 자금에 쏟아부었던 것이었지요. 그리고 이 모든 돈은 사채의 이자와 밀린 임대료, 직원 월급이라는 바닥 빠진 독에 물 붓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이재학의 재정 상황, 1998년 시점, 사실상 파산 직전, 동호회 자금 횡령과 회원 개인 채무가 동시에 노출될 경우 단순한 체면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매장에 가까운 상황. 이제 그림이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한수진이 회장에게 횡령 사실을 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강도윤은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박만수 회장이 장부 감사를 지시했을 것입니다. 회장의 성격상 회원의 공금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그냥 넘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부를 들여다보면 강도윤이 발견한 것과 같은 금액 부풀림과 영수증 누락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재학에게 해명을 요구했겠지요. 이재학이 아무리 말재주가 좋다 해도 숫자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횡령이 확인되면 동호회에서 제명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회원들에게 빌린 돈의 실체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을 겁니다. 충주처럼 작은 도시에서 그런 소문은 순식간에 퍼지지요. 건자재 납품하는 이재학이가 동호회 돈을 빼돌렸대. 왜 회원들한테 빌린 돈도 안 갚았다더라. 사업도 사실은 파산 직전이래. 90년대 말 구정과 입소문이 지역사회의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번 그런 소문이 돌면 이재학의 사업은 완전히 끝장이었을 겁니다. 건설업체들이 거래를 끊고 채권자들이 몰려오고 사채업자들이 독촉을 강화하겠지요. 이재학이 충주에서 사업가로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 원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1,000만 원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지요. 한수진의 제보가 방아쇠가 되어 장부 감사가 시작되면 횡령뿐 아니라 사채, 개인 채무, 사업부도 직전이라는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재학에게 그것은 단순한 창피가 아니라 삶 전체의 붕괴였지요. 동기, 횡령 및 사업 비리 은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공포. 강도윤은 메모장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동기만으로는 범인을 잡을 수 없지요. 법정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이재학이 그날 밤 한수진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사건에서 물증을 찾는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지요. 그 즈음 강도윤은 한수진의 발견 과정을 더 세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수진과 가까웠던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 남성이었으므로 수진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눌 상대는 동호회 바깥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강도윤은 수진이 운영하던 분식집의 위치를 확인하고 당시 같이 일했을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분식집은 이미 오래전에 폐업한 뒤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휴대전화 판매점이 들어서 있었지요. 그러나 인근 상인회에 물어보니 수진의 분식집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이 한 명 있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미옥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정미옥의 현재 소재를 찾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충주 시내 자유시장 안쪽 좁은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9월 하순에 어느 오후 강도윤은 자유시장을 찾았습니다. 좁은 통로 양쪽으로 채소, 생선, 건어물, 떡집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장을 보는 아주머니들 사이로 리어카가 오갔지요. 그 틈에서 미옥인의 반찬이라고 적힌 작은 간판을 찾아냈습니다. 정미옥은 이제 53. 앞치마를 두른 채 반찬통에 나물을 담고 있던 그녀는 강도윤이 경찰이라고 밝히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수진이요? 아이고, 수진이. 정미옥은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가게 안쪽 플라스틱 의자를 권했지요. 좁은 공간에서 멸치볶음과 김치 냄새가 뒤섞여 풍겼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충주호에서 뼈가 나왔다고. 수진이 거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12년 만에. 정미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기다렸다가 차분하게 물었지요. 정미옥 씨, 한수진 씨와 가깝게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진 씨가 실종되기 전에 혹시 동호회에 관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정미옥은 코를 훌쩍이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있었어요. 수진이가 없어지기 한 달쯤 전이었을 거예요. 9월 중순쯤인가. 가게에서 같이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수진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정미옥은 당시의 대화를 떠올리듯 말투까지 흉내내며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나 동호회 장부를 봤는데 숫자가 안 맞아. 총무가 돈을 빼돌리는 것 같아.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강도윤은 물었습니다. 장부를 직접 봤다고 했습니까? 네. 회장님이 모임 때 장부를 가져오셨는데 총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진이가 한번 훑어봤대요. 그때 금액이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지요. 수진이가 원래 분식집 장부를 직접 하는 사람이거든요. 숫자에 밝아요. 매출이 10원만 안 맞아도 찾아내는 성격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미옥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런데 끼지 말라고 했어요. 야, 괜히 사내들 일에 끼어들면 욕먹어. 남의 돈 문제에 나서면 네가 손해야. 그렇게 말했지요. 정미옥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만지작거리며 입술을 깨물었지요. 근데 수진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언니, 이건 남의 돈이 아니라 우리 돈이야. 회원들이 낸 회비잖아. 모르는 척하면 계속 빼먹을 거 아냐. 그 말을 딱 하는데 수진이 눈이 진짜 단호했어요. 이 아이가 한번 마음먹으면 꺾이지 않는 성격인 건 제가 잘 아니까 더 말려도 소용없겠다 싶었지요. 강도윤은 물었습니다. 한수진 씨가 이재학 총무에게 직접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정미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총무한테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착오가 있었나 보네. 내가 확인해 볼게 하더라고. 근데 그 뒤로 아무 이야기가 없었대요. 일주일이 지나도 이 주일이 지나도 수진이는 그게 더 수상하다고 했어요. 확인해 본다더니 아무 말이 없다는 건 숨길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답니까? 이번 10월 모임 때 회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회장님이면 장부를 공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으니까. 수진이가 그 말을 할 때 표정이. 정미옥이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이런 걸 내가 나서서 말해야 하나. 괜히 동호회에서 찍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른 척은 못하겠다는 거지요. 수진이가 그런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게 수진이의 좋은 점이기도 했고. 정미옥의 목소리가 잠겨들었습니다. 그게 수진이를 해친 건 아닌지 12년 동안 그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세게 말렸어야 했나? 아니면 같이 나서서 도와줬어야 했나?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정미옥의 반찬 가게를 나온 강도윤은 자유시장 골목을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보였지요. 한수진은 1998년 9월 동호회 장부에서 금액의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분식집을 직접 운영하며 장부를 다루던 경험이 있었기에 숫자의 이상함을 금방 눈치챈 것이었지요. 수진은 먼저 총무 이재학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이재학은 웃으며 착오라고 넘겼지만 이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지요. 수진은 이것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의도적인 횡령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야영 모임에서 회장에게 직접 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재학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수진이 회장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것을. 강도윤은 그날 밤 모닥불 앞에서 수진이 이재학에게 귓속말을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회원의 진술에 따르면 이재학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고 했지요. 수진은 그 귓속말로 이재학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밤 안에 정리하지 않으면 내일 회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정미옥의 증언과 오정호의 증언, 그리고 모닥불 앞의 귓속말,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장 건물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좁았지요. 그러나 그 좁은 하늘 너머 어딘가에 12년 전 가을밤의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동기는 확인되었습니다. 한수진이 이재학의 횡령을 발견했고 회장에게 알리려 했다는 것. 이재학에게는 그것을 막아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물증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이재학이 그날 밤 실제로 한수진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지요. 정황만으로는 사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강도윤은 수사팀으로 돌아가 남은 회원들의 면담 일정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몇 명 있었지요. 그중 누군가가 그날 밤 무언가를 보았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그리고 그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2010년 10월 초, 가을이 왔습니다. 충주호 주변의 산들이 붉고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지요. 12년 전 한수진이 사라진 것도 바로 이맘때였습니다. 10월의 충주호는 아름다웠지만 강도윤에게 그 풍경은 사건의 배경으로만 보였지요.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기는 확인되었습니다. 이재학이 동호회 자금을 횡령했고 한수진이 이를 발견하여 회장에게 알리려 했다는 것. 그러나 동기만으로는 사람을 기소할 수 없지요. 이재학이 그날 밤 한수진에게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현장의 모든 물리적 흔적을 지워버렸고 충주호의 물은 범행의 증거를 삼켜버린 뒤였지요. 강도윤은 사무실에서 면담 대상자 명단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12명의 회원 중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한 명 있었지요. 김용태, 당시 37세, 직업은 택시기사, 현재 주소지는 충주 시내 호암동의 아파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이미 2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지요. 호암동의 낡은 15층짜리 아파트. 8035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집 문을 두드려 물어보니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지요. 김용태 씨요? 몇 달 전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간이 안 좋다고. 어느 병원인지 아십니까? 충주의료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충주의료원은 충주 시내 중심부에 있는 공공병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원무과에서 김용태의 병실을 확인하고 5층 내과 병동으로 올라갔지요.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5085 병실의 문을 열자 쌓인 병실의 창가 쪽 침대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누워 있다기보다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김용태, 49세. 그러나 그 나이답지 않게 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누런 안색에
눈 주변이 거무스름하게 그늘져 있었지요. 손목에 수액줄이 꽂혀 있었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영변, 오랜 음주가 간을 망가뜨린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강도윤이 명함을 건네며 자신을 소개하자 김용태는 창밖에서 시선을 돌려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는 기색은 없었지요. 오히려 담담한, 어쩌면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첫마디가 강도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강도윤은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올 줄 알았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용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충주시가지의 지붕들이 보이고 그 너머 먼 산자락이 가을빛으로 물들어 있었지요. 충주호에서 뼈가 나왔다는 뉴스를 봤어요. 수진 씨 뼈라고 하더라고요.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고 김용태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오랜 음주와 투병이 성대까지 상하게 한 모양이었지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경찰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걸. 강도윤의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긴장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꾸지 않았지요. 차분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무엇을 보셨습니까? 김용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수액줄에서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병실 안에 다른 환자 3명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이윽고 김용태가 입을 열었습니다. 1998년 10월 17일 밤이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 되뇌어 온 기억을 비로소 밖으로 꺼내놓는 사람처럼. 그날 저는 밤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야영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 붕어가 잘 물더라고요. 모닥불 자리에서 술 마시다가 11시 넘어서 낚시 자리로 돌아갔지요. 소주를 좀 마시긴 했지만 그렇게 취하진 않았어요. 김용태는 침대 난간을 잡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든 듯 말 사이사이에 거친 호흡이 섞였지요. 새벽 1시쯤이었을 거예요. 소변이 마려워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야영지에서 좀 떨어진 숲풀 쪽으로 갔지요.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김용태의 시선이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12년 전 그 새벽의 장면을 다시 보고 있는 듯한 눈이었지요. 호숫가, 산책로에서 사람 둘이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강도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거든요. 구름이 얇게 걸려 있어서 아주 밝지는 않았지만 실루엣은 또렷하게 보였어요. 하나는 체격이 큰 남자, 넓은 어깨에 키가 크고 다른 하나는 작은 여자. 마른 편이고 키가 남자 어깨쯤 왔지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까? 북쪽이요. 야영지에서 북쪽으로, 절벽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강도윤의 펜이 메모장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북쪽 절벽, 바로 한수진의 유골이 발견된 곳이었지요. 그쪽은 길도 험하고 밤에는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어요. 이 밤에 뭐 하러 저쪽까지 가나 싶어서 좀 더 지켜봤거든요. 김용태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억을 짜내는 듯 미간에 힘을 주고 있었지요. 그때 체격 큰 남자가 뒤를 돌아봤어요. 아마 인기척이 느껴졌는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돌아본 건지. 그 순간 달빛이 구름 사이로 나왔는데 김용태가 강도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보였어요. 잠깐이었지만 봤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김용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삼키고 있던 이름을 마침내 뱉어내듯 힘겹게 말했지요. 이재학이었어요. 병실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액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시간을 재고 있었지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김용태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재학이 형은
동호회에서 체격이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키가 178은 됐을 거예요. 거기다 그날 입고 있던 옷이 카키색 점퍼였는데 지퍼가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 눈에 띄었거든요. 달빛에 그 지퍼가 반짝였어요. 그리고 돌아봤을 때 얼굴, 광대뼈가 넓고 이마가 벗겨지기 시작한 이재학이 형이 틀림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는요.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머리가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수진 씨처럼 보였어요. 다만 얼굴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뒤에서 봤으니까.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김용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란히. 아니, 여자가 한 발 정도 앞서 걸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반 걸음쯤 뒤에서 따라가는 형태. 끌려가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같이 걷는 것처럼 보였지요. 강도윤은 메모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수진이 앞에서 걸었다. 이재학은 뒤에서. 한수진은 이재학을 경계하지 않았다. 장북건으로 이야기하러 가자고 했으니 그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그리고 유골의 후두부, 한몰 골절, 뒤에서 가격당한 흔적, 앞서 걸어가는 수진의 뒷머리를 뒤따르던 이재학이 내리친 것이라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지요. 강도윤은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김용태 씨,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용태의 눈에 깊은 후회가 어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서 무겁게 울렸지요. 그냥 볼일 보고 낚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동호회 선배가 여자 회원이랑 밤에 걷고 있다고 해서 대단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둘이 무슨 얘기가 있나 보다, 그 정도. 어쩌면 남녀 사이에 뭐가 있나 그런 쪽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다 싶어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수진 씨가 실종된 것을 알았을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용태의 고개가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그때요. 처음에는 설마 했어요. 내가 본 게 뭐 대수겠나. 경찰이 사고로 보고 있으니까 내가 본 것도 별것 아닌 거겠지. 두 사람이 산책한 것뿐이고 그 뒤에 수진 씨가 혼자 절벽에서 실족한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김용태가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이,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눈을 감으면 보이더라고요. 달빛 아래 산책로를 걸어가는 큰 남자와 작은 여자, 점점 어두운 쪽으로, 절벽 쪽으로. 김용태의 손이 이불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재학이 형이 수진 씨한테 뭔가를 한 거라면 그 생각이 한번 들고 나니까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한 달, 두 달, 반년. 그때 가서 사실 저는 그날 밤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하면 경찰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때 말 안 했냐고 하겠지. 그리고 이재학이 형은 사업가고 저는 택시기사예요.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닌가. 김용태가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지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2년이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2년 동안 술을 끊을 수가 없었어요. 마시면 잊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취하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이, 이재학이 형이 뒤돌아보던 얼굴이. 그래서 더 마셨어요. 더 마시면 기절하듯 잠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매일 마시다 보니 김용태가 자신의 앙상한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액줄이 꽂힌 팔뚝은 뼈가 드러날 듯 가늘었지요. 이 꼴이 됐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간이 많이 망가졌다고, 술을 끊어야 한다고.
김용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지요. 웃긴 거 아닙니까? 말 한마디 못해서 12년 동안 술로 버티다가 간이 녹아버렸어요. 제가 그날 밤 바로 말했으면 수진 씨 남편이 12년을 기다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아이 혜운이가 엄마 없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김용태의 눈에서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울지는 않았지요.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강도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 남자의 12년이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함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김용태의 침묵은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근거는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이 남자의 몸을 갉아먹었고 12년이라는 세월을 도구로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강도윤이 말했습니다. 김용태 씨,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김용태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 수진 씨한테 너무 늦었지요. 강도윤은 병원을 나서며 증거의 퍼즐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김용태의 증언은 정황 증거였습니다. 그 자체만으로 이재학을 범인으로 특정하기에는 부족했지요. 목격자가 본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었을 뿐 범행 현장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확보한 다른 정황들과 결합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도윤은 사무실로 돌아가 화이트보드에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했지요. 하나, 한수진은 이재학의 횡령 사실을 발견했고 1998년 10월 야영 당일 회장에게 이를 알리려 했다. 정미옥과 오정호의 증언으로 확인. 둘, 이재학은 당시 사업 부도 직전으로 횡령이 드러나면 사업과 사회적 신용 모두를 잃을 처지였다. 사업자 등록 기록, 회원 증언으로 확인. 셋, 사건 당일 밤 모닥불 앞에서 한수진이 이재학에게 귓속말을 했으며 이재학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회원 증언으로 확인. 넷, 사건 당일 새벽 1시경 김용태는 이재학이 한수진과 함께 북쪽 절벽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김용태 증언. 다섯, 한수진의 유골은 바로 그 북쪽 절벽 아래 퇴적층에서 발견되었다. 목격 방향과 유골 발견 지점이 일치. 여섯, 유골의 후두부에 둔기에 의한 함몰 골절이 있었다. 타격 방향은 뒤에서 앞으로. 피해자가 범인을 등지고 있었음을 시사. 국가수 감정 결과 7. 김용태의 목격에 따르면 한수진이 이재학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었다. 등을 보이고 있었던 것. 후두부 골절의 양상과 일치. 화이트보드에 7개의 항목이 적히자 강도윤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정황이었지만 7개의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모든 화살표가 이재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상관인 김태호 경감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재학에 대한 정식 수사가 필요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김태호 경감은 화이트보드를 한참 들여다본 뒤 고개를 끄덕였지요. 2010년 10월 5일 화요일 이른 아침 충북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 소속 수사관 4시 이재학의 사업장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재학의 인테리어 사무실에는 강도윤과 수사관 1명이, 충주 시내 금능동의 주거지인 빌레는 다른 수사관 2명이 동시에 투입되었지요. 사무실에서는 특별한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관련 서류, 시공계약서, 세금 기록 등 통상적인 서류뿐이었지요. 강도윤은 서랍 하나하나를 열어보고 캐비닛 안을 뒤지고 바닥의 박스들을 풀어보았지만 사건과 직접 관련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주거지 수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이재학은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는데 집안은 비교적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옷장, 서랍장, 신발장,
냉장고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의미 있는 물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도윤은 초조함을 느꼈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증거를 말끔히 지워버린 것인가? 이재학이 범인이라면 범행과 관련된 물건을 이미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았지요. 그때 주거지를 수색하던 수사관 한 명에게서 무전이 왔습니다. 경위님, 이리 좀 와보십시오. 강도윤은 사무실을 나와 금능동 빌라로 향했습니다. 빌라 3층, 이재학의 집. 수사관이 안방 쪽을 가리켰지요. 안방 천장에 다락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불이랑 계절 옷만 들어 있었는데 맨 안쪽 구석에 박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좁은 다락 입구를 통해 올려다보니 수납 공간 깊숙한 곳에 종이 박스 하나가 밀려 있었습니다. 낡은 사과 박스였지요.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박스를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강도윤이 비닐 장갑을 끼고 테이프를 벗겼지요. 박스 안에는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수첩, 만년필, 동전 몇 개, 명함 묶음, 볼펜, 그리고 강도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박스 바닥에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진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지요. 천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손목시계였습니다. 여성용 손목시계. 은색 메탈 밴드에 파란 문자판. 크기로 보아 여성의 가녀린 손목에 맞는 사이즈였지요. 시계 바늘은 멈춰 있었고 유리면에 미세한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용한 흔적이었지요. 강도윤은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SJ. 강도윤은 시계를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SJ 한수진의 이름 이니셜 수진. 수사관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강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피해자의 것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계는 증거물로 봉긴되어 수사팀으로 이송되었지요. 그날 오후 강도윤은 오정회에게 연락했습니다. 오 선생님,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정호는 공장에서 조퇴를 하고 충북경찰청으로 왔지요. 강도윤이 증거물 봉투에서 시계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비닐 위에 놓인 은색 시계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차갑게 빛났지요. 정호의 눈이 시계에 닿는 순간 그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몇 초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더니 무릎에서 힘이 빠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거. 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시계입니다. 강도윤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정호가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이 이미 붉어져 있었지요. 결혼 5주년 때 제가 선물한 거예요. 이청우년. 아니, 1993년. 결혼 5주년이요. 수진이가 파란색을 좋아했거든요. 충주 시내 시계 가게에서 파란 문자판이 있는 걸로 골랐어요. 뒷면에 이니셜을 새겨달라고 했고요. 정호가 손을 뻗어 시계를 만지려다가 증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손을 거두었습니다. 거두어진 손이 허공에서 부들부들 떨렸지요. 수진이가 이걸 항상 차고 다녔어요. 잘 때 말고는 거의 빼지 않았어요. 설거지할 때도 낚시할 때도. 실종됐을 때 텐트에 시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차고 나간 거라고 생각했지요. 강도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시계가 어디에서 발견되었는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재학의 집에서 나왔습니다. 정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아래에서 다른 감정이 떠올랐지요. 분노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고 절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단단한 12년간 답을 알지 못한 채 품고 있던 의문이 마침내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되는 순간의 표정이었습니다.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이블 위에 시계를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강도윤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한수진이 마지막으로 차고 있었을 시계가 12년 동안 이재학의 집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지요. 만약 이재학의 진술대로 수진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다면 그녀의 시계가 이재학의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자진 실종한 것이라면 시계를 이재학에게 맡기고 갔을 리가 없지요. 수진이 실족 사고로 물에 빠진 것이라면 시계는 수진의 손목이나 호수 바닥에 있어야 했습니다. 시계가 이재학의 집에 있다는 것은 이재학이 수진의 시계를 수진에게서 혹은 수진의 시신에게서 가져갔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그것은 이재학이 수진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었다는 물증이었습니다. 김용태의 목격 증언, 동호회 재정 횡령과 동기, 모닥불 앞에 귓속말, 정미옥과 오정호의 진술, 유골의 후두부 함몰 골절, 유골 발견 지점과 목격 방향의 일치, 그리고 피해자의 시계, 모든 것이 이재학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더 이상 없었지요. 충북경찰청은 이재학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0년 10월 8일 금요일,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한수진이 사라진 것이 1998년 10월이었으니 정확히 12년이 되는 달이었지요. 충주 주변에 단풍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고 호수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가을 특유의 서늘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12년 전 그 밤에도 이런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이재학은 그날 아침 충북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전날 밤이었지요. 자택에서 체포된 이재학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수사관에게 한마디만 물었지요. 시계 때문입니까? 수사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취조실은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좁은 방, 철제 책상 하나와 의자 셋이 전부인 공간이었지요. 한쪽 벽에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 벽의 거울 뒤에서는 김태호 경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책상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이재학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지요. 체포 직후라 면도를 하지 못한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었고 전날 입고 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여유로운 사업가는 온데간데 없었지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 아래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이재학은 처음에는 부인했습니다. 시계는 수진 씨가 동호회 모임 때 놓고 간 걸 주워둔 겁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강도윤은 서류 봉투에서 자료를 꺼내 하나씩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한 장을 놓고 잠시 기다리고 다음 한 장을 놓는 시기였습니다. 첫 번째, 동호회 장부 사본과 실제 시세 비교표,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의 횡령 추정 내역, 이재학 씨 동호회 장비 공동구매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총무로서 관리하던 회비에서 약 1,000만 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재학의 눈이 장부 사본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두 번째, 정미옥의 진술 조서, 한수진이 장부의 불일치를 발견하고 이재학에게 직접 따졌으며 10월 모임에서 회장에게 알리겠다고 했다는 내용. 한수진 씨는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야영 당일 회장에게 보고하려 했습니다. 이재학 씨, 이 사실을 알고 계셨지요? 이재학의 턱 근육이 움직였습니다. 이를 악무는 듯한 동작이었지요. 그러나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오정호의 진술 조서, 수진이 실종 전 동호회에서 이상한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는 내용. 네 번째, 이재학의 사업 재정 기록, 1997년 외환위기 이후의 자금난, 사채 이용 정황, 회원 개인 차입 내역. 횡령이 드러나면
장부 감사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회원들에게 빌린 돈, 사채, 사업 부도 직전이라는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지요. 이재학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훑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요. 그리고 5번째, 강도윤은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김용태의 진술 조서였지요. 1998년 10월 17일 새벽 1시경 동호회 회원 김용태 씨가 이재학 씨와 한수진 씨가 함께 북쪽 절벽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재학 씨가 뒤돌아본 얼굴을 달빛에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재학의 몸이 굳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멱살을 잡힌 것처럼 등이 뒤로 젖혀졌지요. 김용태가?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주워뒀을 뿐이라는 변명이 진실이라면 김용태의 목격 자체가 놀라울 이유가 없었지요. 놀란다는 것은 그날 밤 아무도 보지 못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마지막으로 국가수 감정보고서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한수진의 두개골 후두부, 한물 골절 흔적이 찍힌 사진이었지요. 한수진 씨의 유골 후두부에서 둔기에 의한 한물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뒤에서 내리친 흔적입니다. 유골 발견 지점은 북쪽 절벽 아래 김용태 씨가 목격한 방향과 일치합니다. 강도윤은 서류를 모두 펼쳐놓은 뒤 테이블 위에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이재학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를 주워둔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한수진 씨가 실종된 뒤 왜 남편에게 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이 소지품을 확인할 때도 왜 시계의 존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취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리는 소리, 녹음기의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 그리고 이재학의 거친 호흡 소리. 그 3가지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이재학이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입술이 보였는데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30초, 1분, 2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지요. 이 남자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12년 동안 쌓아올린 거짓말의 벽이 증거의 무게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이재학의 목소리가 손바닥 사이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갈라지고 쉬고 떨리는 목소리였지요. 수진 씨가 텐트로 들어간 뒤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강도윤은 녹음기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재학이 천천히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볼 위로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시선은 더 이상 강도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재학의 자백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장부의 문제를 처음 지적한 것은 9월 초였습니다. 8월 정기 모임 때 회장님이 장부를 가져오셨는데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수진 씨가 장부를 받더라고요. 며칠 뒤 수진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총무님, 장부에서 좀 이상한 게 있는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지만 단호한 기색이 있었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런 느낌. 만났지요. 충주 시내 커피숍에서 수진 씨가 메모지에 숫자를 적어 왔더라고요. 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자기가 알아본 시세를 나란히 적어 놓은 것. 수진 씨가 분식집 장부를 직접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까지 몰랐어요. 숫자에 그렇게 밝은 사람인 줄. 저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착오가 있었나 보네. 내가 확인해 볼게.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이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지요. 시간을 벌자. 어떻게든 금액을 맞춰서 수진 씨가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데 못했습니다. 맞출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사업은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외환위기가 터지고 나서 납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사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요. 동호회 돈에 손을 댄 것도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빌린 것도 다 그 구멍을 메우려고 발버둥 친 겁니다. 근데 구멍이 메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졌어요. 사채 이자만 매달 80만 원씩 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수진 씨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도 저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으니까 수진 씨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총무님, 확인은 해보셨어요? 저는 또 아직 정리 중이다 하고 넘겼지요. 그때 수진 씨 목소리가 변했어요. 실망과 의심이 섞인 목소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10월 모임 때 회장님한테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10월 야영. 그날 저녁 모닥불 앞에서 술을 마시는데 수진 씨가 옆으로 와서 귓속말을 하더라고요. 총무님, 오늘 밤 안으로 정리 안 되면 내일 아침에 회장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저한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한이다. 정리할 수 없다면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끝난다. 그 뒤로 술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농담을 하고 웃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같은 생각만 했지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막지? 수진 씨를 설득해야 해. 사정을 이야기하면 봐주지 않을까? 아니면 돈을 당장 구해서라도. 하지만 당장 구할 수 있는 돈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11시에 수진 씨가 텐트로 들어갔어요. 저는 모닥불 앞에 남아서 김용태, 박상원이하고 더 마셨지요. 근데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으로 수진 씨한테 할 말을 계속 정리했어요. 사정하자. 무릎이라도 꿇자. 사업이 이렇게 어렵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 반드시 갚겠다. 자정 무렵 김용태, 박상원이가 자러 갔어요. 저는 모닥불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야영지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렸지요. 1시쯤 됐을 거예요. 다들 잠든 것 같았어요. 코 고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저는 수진 씨 텐트로 갔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장부건으로 할 말이 있어요. 수진 씨가 텐트 안에서 대답하더라고요. 지금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또렷했으니까. 잠시 후 텐트 지퍼가 열리면서 수진 씨가 운동화를 신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 좀 걸으면서 이야기합시다.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계하는 기색은 없었지요. 동호회 총무가 장부건으로 이야기하자는 건데 뭘 의심하겠어요. 둘이서 호숫가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구름이 얇게 걸려서 호수 위에 흐릿한 빛이 깔려 있었지요. 낚싯대가 꽂혀 있는 호숫가를 지나 북쪽 절벽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어요. 저는 걸으면서 변명과 사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사업이 어렵다는 것, 외환위기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다는 것, 동호회 돈은 반드시 채워넣겠다는 것, 시간을 달라는 것. 수진 씨는 듣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수진 씨가 말했어요. 이 총무님, 저도 안 됐다고 생각해요. 사정이 어려운 건 이해해요. 근데 이건 총무님 혼자 돈이 아니잖아요. 회원들 돈이에요. 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방법을 찾는 게 맞아요. 총무님 혼자 안고 계시면 더 커져요. 그 말이 맞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수진 씨 말이 100번 맞았어요. 회장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갚을 방법을 같이 찾았으면 됐어요. 회장님이 화는 내셨겠지만 그래도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는 그게 안 보였어요. 회장님한테 알려지면, 장부 감사가 시작되면, 횡령이 드러나면, 회원들에게 빌린 돈이 드러나면, 사채가 드러나면, 사업이 부도 직전이라는 게 드러나면
충주에서 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 아내가 떠나면, 모든 것이 끝나면, 공포가